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대전 둔산동에 사는 김정순입니다. 환갑을 넘기고 59의 남편을 돌본 지도 벌써 5해가 지났지요. 그의 이름은 박진우, 예전에는 저를 불러도 노래 부르듯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제 이름을 모릅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지요. 무색무취한 하루가 흐르고 그 안에 내가 누구였는지도 점점 흐릿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새벽 5시 자동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겨우내 하얗게 샌 머리를 묶고 남편의 옆구리를 조심히 두드렸어요. 진우 씨, 일어나야지요.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영혼은 늘 누운 채였거든요. 이불을 걷어 올리고 기저귀를 확인한 뒤 욕실로 옮겼습니다. 한 손엔 물티슈, 다른 손엔 갈색 약병. 아침마다 반복되는 돌봄의 순서였지요. 그에게 남은 건 식사 시간, 약 복용 시간, 배변 시간뿐이라는 사실이 문득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낯설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눈 밑의 검푸른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늘 아래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그렇게 말해줄 사람 하나 없는 집에서 이름을 스스로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같은 집에 사는 남편이 내 이름 하나 부르지 않으니까요. 아니, 이름을 잊은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요. 매일매일 내 존재가 조금씩 조용히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라고 했고 또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침대 곁에 앉아 있으면 그의 시선은 제 뒤를 향했어요. 마치 제가 유령인 양 투명하게 보이는 듯 했지요. 한 번은 그가 제 손을 쥐더니 여보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를 온통 그 한마디로 살아냈지요. 그런데 다음 날 그는 또다시 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체온도 모른다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아줌마, 나 집에 가야 돼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텅 막히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숨을 쉬지만 그 사람은 저를 보지 않아요. 병명은 알츠하이머, 증상은 망각.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낯설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잊고 있는 건지 가끔은 헷갈렸습니다. 저는 아직 그를 남편이라 부르는데 그는 제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말이에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 순간 저는 얼마나 흔들릴까요? 얼마나 살고 싶을까요? 치매 환자 보호자 모임은 시청 뒤편 복지관 3층에서 열렸습니다.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처음엔 얼굴을 가리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고 남편의 병을 남에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젠 그 모임이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같았어요. 적어도 거기선 모두가 같은 고통을 품고 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늘 같은 의자, 같은 순서, 같은 커피. 진행자가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정순 씨 맞으시죠? 중학교 동창이잖아요. 순간 제 이름이 어색하게 공기 중을 가르며 들려왔고 심장이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거든요. 남편 말고 간병 잃지 말고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이라니. 그건 거의 잊고 있던 어떤 떨림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회색 조끼에 검은 안경을 쓴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단번에 떠올리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오래된 기억을 파고들 듯 했습니다. 나 유병우야. 너랑 같은 반이었잖아. 미술 시간마다 보태신 연필 들고 다니던 정순이. 그의 말에 어설프게 웃었고 그때서야 겨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그 표정. 분명 어릴 적에도 그랬습니다. 그 시절의 병호는 말수가 적었고 교실에서 늘 뒷자리 창가에 앉아 있던 아이였거든요. 아, 미안해요.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감정 때문이었는지 혹은 그 오랜 이름을 듣고 난 여운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괜찮아.
나도 기억 다 나는 건 아니야. 그냥 내 이름 들리니까 반가워서.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도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존재를 다시 꺼내주는 일 같았거든요. 모임이 끝난 후 그는 저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어때? 그 말이 낯설지 않았던 건 그의 눈빛이 조심스럽고 따뜻했기 때문이었어요. 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쪽에서 그날 들려온 이름 석자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순. 오랜만에 살아있는 나를 만난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정수는 남편의 병원 진료를 마치고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묶지도 못하고 대충 끌어올린 채였고 손엔 미지근한 캔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유병호는 잠시 후 도착했지요. 익숙하게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많이 지치셨죠? 얼굴이 예전보다 더 마르신 것 같아서요. 정수는 대답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란 것도 너무 오랜만이라 입과 근육이 어색했어요. 병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선을 보았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천천히 손가락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순간 정수는 몸을 움찔했지만 물러서진 않았어요. 그 손길이 부드럽고 어디까지나 조심스러웠으니까요. 머리카락에 먼지가 좀 묻었네요. 병호의 말은 핑계였고 정순도 그걸 알았지요. 그런데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여자로서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아요. 침대에 누워도 식사를 할 때도 심지어 말을 걸 때조차 시선을 맞추지 않았지요. 정수는 그 눈길의 부재에 점점 익숙해졌지만 병호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고 정순의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를 오래도록 들여다보려 했어요. 무언가를 아끼듯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그게 낯설고 무섭고 따뜻했어요. 그래서 다시 웃었지요. 웃지 않으면 울 것 같았거든요. 남편분은 눈을 못 마주치시네요. 병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처음엔 그것조차 서운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포기했어요. 기대를 버리면 덜 아프니까요. 병호는 말없이 정순의 손등을 바라보다 천천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난 정순 씨 눈을 자주 보고 싶어요. 그 눈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체온처럼 머물렀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손에 쥔 캔커피를 꼭 쥐었습니다. 아직 다 식지 않은 온기가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고 마치 병호의 손이 그 위에 겹쳐진 것 같았어요. 그 눈길 하나로 정수는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어두운 집 안, 남편은 여전히 숨소리도 잦은 채 잠들어 있었고 침대 옆 스탠드 아래엔 전날 먹인 수면제와 물컵이 반쯤 비워져 있었어요. 이불을 정리하고 작은 가방에 담요 하나, 캔커피 2개를 챙겼습니다. 서두를 것도 없었지요. 그 시간에 정수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이름이었습니다. 공원은 안개가 자욱했고 벤치 위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유병호는 손을 흔들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벤치에 자신의 담요를 반쯤 펼쳐놓고 그녀가 앉을 자리를 만들어 두었지요. 정수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엔 익숙한 침묵이 놓였어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은 커피캔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잠은 좀 주무셨어요? 병호가 먼저 물었고 정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무언가를 씻어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느낌 덕분에 그녀는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젯밤에도 저를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웃기죠? 아내였던 내가 언니가 됐다는 게. 병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고 눈길이 길게 머물렀습니다. 슬프지만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나도 가끔은 내 아내가 딸처럼 느껴졌거든요. 병이 그렇게 만들더군요. 정수는 잠시 그 시선을 피했다가 이내 말했습니다. 누군가한텐 안겨야 했어요. 그냥 너무 추워서. 너무 오래 혼자였거든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작은 고백이었습니다.
병호는 그녀의 어깨에 천천히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어요. 안겨도 돼요. 오늘은 나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정수는 병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뛰었고 그의 체온이 천천히 전해졌습니다. 밤새 차가워졌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렸고 그 공원의 작은 벤치는 그날 둘만의 은신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병원 면회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오후 약 기운에 잠들었고 간병인은 정순에게 잠깐 쉴 시간을 내주었지요. 병동은 늘 말수가 적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으며 복도 끝에는 같은 그림이 매일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간의 정지 같았고 정수는 이대로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바람이라도 쐬어야겠다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센터 건물, 벽엔 잡초가 자라고 있었고 철제 난간은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만은 맑았지요. 그곳엔 병호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철제 의자 2개를 나란히 놓고 정순이 올 방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녀를 보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금 늦으셨네요. 그 말에 정수는 입꼬리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5분은 늦은 게 아니에요. 5년을 기다린 사람 앞에선. 그가 웃으며 의자 옆 작은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안엔 따뜻한 보리차가 담겨 있었지요. 병원 매점에서 샀어요. 뜨겁더라고요. 정수는 컵을 받아들며 그의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아주 짧고 얕은 떨림이 일었고 병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 그의 목소리는 조금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그런 거예요. 부르고 싶어서 기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손에 쥔 컵이 점점 미지근해질 무렵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병호의 왼쪽 얼굴에만 닿아 있었고 나머지 반은 그림자였습니다. 그 명암의 경계에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그의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병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순의 손을 덮었지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숨이 얕아졌고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말보다도 숨소리가 먼저 닿을 정도였습니다. 햇살 속에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부드럽고도 서늘한 공기가 살갗을 스쳤고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병호의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따라 올라왔고 그 손끝이 뺨을 스쳤습니다. 괜찮아요? 그 물음에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닿은 건 아주 찰나였어요. 그러나 찰나란 말로는 모자란 시간이었습니다. 그 입맞춤은 조심스러웠고 오래 참은 이들이 서로를 만지는 방식이었지요. 정수는 병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이 닿자 병호는 살짝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바람도 시간도 기억도. 입술이 떨어진 후에도 둘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들이켰고 병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이름을 불러준 그 사람이 나를 안아주었어요. 정수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을 기억하겠다는 듯 병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나는 살아있구나. 정수는 매일 밤 간병일지를 씁니다. 식사한 시간, 약 복용량, 배변 상태, 피부 상태까지 빠짐없이 적지요. 잊지 않으려는 싸움 같기도 하고 붙잡고 싶은 기록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지의 글씨는 갈수록 작아지고 문장은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남편의 반응은 무표정 속에 갇혀 있었어요. 이불을 걷어주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줄 때마다 정수는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또 다른 기록장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간병일지 뒤에 숨겨둔 얇은 공책이었습니다. 겉표지는 그냥 흔한 노트였지만 그 속엔 그녀의 마음이 가득했지요. 병호와 나눈 대화, 그의 시선, 손끝의 온도, 그리고 정순이 혼잣말로 삼킨 감정들이 조용히 눌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추기라도 하면 모든 게 들킬 것 같았지만
그걸 쓰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병호는 남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책 한 권을 들고 와 정순에게 건넸어요. 이 책 예전에 좋아하셨다면서요. 책은 낡은 시집이었고 책갈피에는 병호가 직접 적은 시 한 구절이 있었어요. 정수는 그 페이지를 펴보다가 무심코 간병일지 뒤에 메모장 한 귀퉁이를 보여주고 말았지요. 병호는 조용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건 정순 씨가 쓴 거예요. 정수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어요. 간병일지엔 정직하게 써야 하잖아요. 체온, 약, 식사량. 하지만 그 뒤엔요, 진짜 제가 있거든요. 병호는 그 공책을 가볍게 넘겨보다가 손끝으로 한 문장을 짚었어요. 오늘 그 사람의 시선에 내가 있었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지요. 왜 이런 글을 몰래 쓰세요? 그 물음 앞에서 정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래야 덜 죄인 같거든요. 누굴 사랑한다는 게 죄라면 이건 고백이 아니라 고해성사예요. 병호는 아무 말 없이 책 속 시구를 따라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시 속 구절들이 병실 안에 낮게 울렸고 정수는 그 소리에 눈을 감았습니다. 간병일지는 진실이고 그 공책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개의 장부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균형 잡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수면제를 복용한 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침실문을 조용히 닫고 거실 소파로 나왔지요. 탁자 위엔 와인이 반병 남아 있었고 잔은 두 개였습니다. 창밖 그론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비쳤고 방 안은 적당히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손등으로 목덜미에 땀을 닦았습니다. 몇 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주 낮고 조심스러운 벨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병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말 없이 허락을 구하는 표정이 있었고 정수는 무언가를 더 묻지 않았지요. 문을 열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들었어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붉은 빛이 잔에 고이자 그녀의 눈가에도 잔잔한 미동이 일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지 않도록 정순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이상하게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냥 누군가 제 곁에 있어 줬으면 했어요. 병호는 눈을 맞추며 말했지요. 나도 그랬어요. 정순 씨 생각만 나더라고요. 와인이 입술을 타고 목으로 흘렀습니다. 정수는 병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무서워요. 지금 내가 어떤 여잔지, 뭘 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거든요. 병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순 옆에 앉았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있어줄게요. 오늘은 정수는 눈을 떴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병호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싸며 내려갔고 채호는 조심스레 그녀의 옆구리를 타고 흐르듯 전해졌지요. 둘 사이의 호흡이 가까워지고 숨소리가 얕아졌습니다. 입술이 마주하기 직전 그녀는 낮게 속삭였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면 그냥 구원이에요. 그 말에 병호는 조용히 그녀를 안았고 그 품 속에서 정수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 침묵, 오래된 고요 속에서 울음은 더 깊고 느리게 흘렀지요. 병호는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고 정수는 그의 무릎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몸 전체에 감각이 번졌어요.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병호의 셔츠 단추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옷을 풀어내자 그의 숨결도 깊어졌지요. 그녀는 천천히 그의 무릎을 스치며 다리를 옮겼고 두 사람은 결국 같은 소파에 겹쳐 앉게 되었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가 조심스럽게 닿는 그 긴장된 순간 정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병호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대답했어요. 정순 씨가 괜찮으면 난 더 바랄 게 없어요. 그 말에 그녀는 입술을 포개었고 키스는 훨씬 더 오래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이마와 턱, 목덜미를 따라 내려가는 그의 입술은 마치 그녀의 상처를 헤아리는 듯 다정했지요. 소파 위 무릎과 무릎이 맞닿은 곳에서부터 이불처럼 체온이 번졌고 그 밤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아주 작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지요. 체온은 정상이었고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방 안을 정돈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엔 어젯밤 병호의 손길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감정이란 게 이렇게 무섭구나 싶었습니다. 한 번 열어버린 문은 다시 닫히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날 정수는 남편을 침대에 눕힌 채 복도 끝 창문 앞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그 무언의 기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정수는 그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어딘가 이상했지요. 병든 눈빛이지만 어쩐지 정순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알 수 없는 단서들이 퍼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현듯 그는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그 말 한마디에 정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시선이 맞닿았고 남편의 눈은 잠깐 또렷했어요. 마치 어딘가에 매달리듯 그녀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가만히 그의 손등을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지요. 당신 아내예요. 김정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동자가 멀어졌습니다. 짧은 기억은 그 자리에서 부서졌고 그의 얼굴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불을 잡아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죄책감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지요.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도 슬펐지만 더 슬픈 건 그 사람이 더 이상 정순의 슬픔조차 알아주지 못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간병인들의 발소리가 오가고 방송 스피커에선 병동 안내가 흐르고 있었지만 정순의 시간은 그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만 몰라요. 이 이야기는 당신만. 그리고 그 말 끝에 또다시 조용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마트에 들러 와인 한 병과 치즈, 그리고 얇은 담요 하나를 샀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어쩐지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수면제를 건네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자요. 진우 씨.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거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작은 음악이 흘렀고 공기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병호는 그날 밤 그녀의 집에 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존재를 마음 깊이 품고 있었어요.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늦었고 외도라 말하기엔 너무 간절했어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법이지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형편없는 여자 같죠. 말은 텅 빈 것을 울리고 눈빛은 자신을 향해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마주한 채 다시 와인을 입에 머금었어요. 불현듯 떠오른 건 며칠 전 소파에서의 입맞춤이었지요. 촉촉한 숨소리, 떨리는 손끝, 그리고 따뜻한 품. 그것이 위안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 혹은 잠시의 도피였는지 정수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편의 옆에 앉아 있던 정수는 자신의 손을 천천히 남편의 손등에 얹었습니다. 그 손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체온만이 남아 있었지요. 당신이 날 기억하지 못해도 난 아직 아내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지요. 다시 소파에 앉은 정수는 손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지쳐 있었고 어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짧게,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근데 나 살아있긴 하네요. 그 말은 자책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녀는 형편없는 여자가 아니라 끝없이 견디고 있는 여자였으니까요. 그 주 금요일 오후 정수는 남편의 병실에서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깊게 들어왔고 유모차를 미는 간병인의 발걸음 소리가 느릿하게 들려왔지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며느리의 이름이 떴고 정수는 순간적으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잠깐 통화할 수 있대요. 며느리의 조용한 목소리 너머로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엄마 나예요. 정수는 오래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기억과 함께 묻어났고 이제는 어른이 된 아들이 전화를 걸어온다는 사실이 새삼 눈물겹게 다가왔지요. 그래, 아들을. 어떻게 지내니?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 애를 썼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 상태 괜찮으세요? 정수는 잠시 눈을 감고 병실 안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예전보단 좀 조용해졌어. 많이 잊었고 많이 지쳤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나도 가끔 너무 무기력해져. 근데 엄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정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은 뜨거웠고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너까지 그런 말 하면 엄마 너무 약해질 것 같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기다렸고 정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내 말이 고맙다. 엄마는 아직 여기 있어. 너희 아빠 곁에.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아들의 목소리에 오래 울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 믿고 싶다. 정수는 최근 들어 병호의 말이 자주 끊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비해 이름을 자주 틀렸고 대화 중간에 무언가를 잊는 일이 늘었지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며칠 전 자신이 건넨 커피를 3번이나 다시 물어본 병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정수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호 씨, 나랑 병원 한번 가요. 그냥 검진 정도로요. 병호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정순의 표정이 단단하다는 걸 알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정순 씨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왜 못 가겠어요. 그의 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 섞인 두려움은 정순의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했던 거예요. 며칠 뒤 병원. 문진표를 작성하던 병호는 중간중간 정순을 바라보며 작은 도움을 청했습니다. 몇몇 질문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겨우 체크를 했더라고요. 진료실 안 의사의 조용한 설명과 함께 경도인지장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완전한 진단은 아니지만 시작일 수 있다는 말이었고 정수는 숨을 참으며 들었지요. 병호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림 없이 그러나 마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정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쥔 채 느린 말로 조용히 속삭였지요. 혹시 내가 이름을 잊더라도 얼굴만은 안 잊을게요. 그 말에 정수는 눈을 떴고 병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엔 농담도 연민도 없었고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병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번 입맞춤은 위안이 아니었고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다짐, 기억보다 더 오래 남을 무언가를 새기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오히려 사랑보다 깊은 맹세 같았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기장은 침대 옆 서랍 안 오래된 손거울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이 잠든 밤이면 가끔씩 그것을 꺼내었고 무릎 위에 얹어 조용히 펜을 들었지요. 오늘도 그런 밤이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는 아주 조용했고 마음속엔 정리되지 않은 말들이 가득했어요. 나도 아내였고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쓰기까지 몇 번이나 펜 끝이 망설였습니다. 문장을 마치기 전에 깊게 한숨을 쉬었고 다시 눈을 감았지요. 남편 곁을 지키며 보낸 날들이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처음엔 울면서도 참고 나중엔 무표정하게 웃었고 지금은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정이 되어버렸거든요. 난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았지만 돌아오지도 않았다. 정수는 이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가엔 물기가 번졌지요. 누가 들여다보면 아마 이 일기는 배신의 기록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견딤의 기록, 사랑의 폐허 위에 남은 마음의 잔해였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고 얼굴은 더 깎여 나간 듯 말라 있었어요. 정수는 그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 머리칼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흩어졌고 그녀의 손끝에선 그 사람의 오래된 체온이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속삭이듯 말하며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던 손길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정수는 그 밤을 잊지 않으려는 듯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은 인사였고 작별이었고 아직도 그녀가 아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의 여자입니다. 병원 뒤편 작은 원룸은 오래된 간판 아래 비어있던 방 하나였습니다. 정수는 병호의 손을 잡고 그곳 문을 열었지요. 오후 진료가 끝난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빠져나온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병호는 작은 가방에 갈아입을 셔츠 하나를 챙겨왔고 정수는 모자 하나만 눌렀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아주 적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들어선 원룸 안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방은 작고 단추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좁은 책상, 전기포트와 묵은 냄새. 창문 밖으론 병원 담벼락이 가까이 다가와 있었지요. 정수는 병호가 커튼을 닫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천을 당기는 그 짧은 시간조차 정순에겐 떨림이었어요.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침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숨이 얕아졌고 손끝이 다가갔지요. 병호가 먼저 손을 뻗어 정순의 뺨을 감쌌습니다. 그 손바닥은 따뜻했고 이마에서 귀끝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했어요. 그가 속삭였지요. 오늘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냥 기억만 남도록.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키스는 조심스럽고 길었습니다. 입술과 입술 사이, 눈꺼풀 위, 목덜미로 이어지는 그 길은 체온의 궤적처럼 남았습니다. 옷은 천천히 벗겨졌습니다. 병호는 그녀의 등을 따라 손끝을 내렸고 정수는 그의 손목을 감싸 안았지요. 숨소리가 가까워지고 가슴이 서로 닿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시간을 잊었습니다. 등허리를 감싸는 팔, 허벅지를 스치는 무릎, 종아리에 걸린 담요, 끝자락. 정수는 병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체온을 기억하려는 듯 조용히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밤이 되도록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선 간간히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병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린 죄인이 아니라 남은 시간의 애인이에요. 그 말에 정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말이 정당화가 아닌 위로였다는 걸 그녀는 알았습니다. 병호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정수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맑았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의 등은 마주하고 있었지만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어요. 흔들리는 체온과 얇은 숨결 속에서 정수는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라도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그 방 안의 공기까지도 조용히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평소처럼 병호가 앉아있던 공원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엔 보온병과 작은 빵공지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익숙한 미소가 스며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따라 병호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낯설었고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엔 망설임이 섞여 있었어요. 저기 혹시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정수는 그 말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고 손에 들린 보온병이 작게 흔들렸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앉으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나예요. 정순이요. 병호 씨. 그러나 병호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순 미안해요. 이름은 익숙한데 얼굴이 흐릿하네요. 그 순간 정순은 몇 해 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누구세요? 라고 묻던 그날 아침이요. 그 장면과 지금이 겹쳐졌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원 바람이 잎을 흔들었고 빵공지는 아직 뜯기지도 않은 채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누군가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병호는 멍하니 그녀를 보았고 정수는 그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혹시 몰라도 괜찮아요. 난 아직 기억하니까요. 둘 다 그 말은 속삭임이었고 울음이 섞여 있었지요. 병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엔 여전히 낯설미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햇살이 기울고 그림자가 두 사람의 발밑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기억은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마음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병호의 병원 퇴원 날 마당에 노란 수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된 관습 같았지만 어릴 적 어머니가 누구의 귀환을 기다릴 때마다 수건을 달던 장면이 기억 속 어렴풋이 남아 있었지요. 병호는 이제 더는 입원해 있지 않았고 정순의 집 뒷마당 작은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환히 내리쬐는 마당에는 바람이 적당히 불었고 노란 수건은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정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지요. 두 사람 모두 오래된 기억을 잃었지만 손끝은 아직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정수는 병호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집은? 정순이 물었고 병호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말했습니다. 낯설진 않아요. 이 마당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에 정수는 눈을 감고 작게 웃었습니다. 익숙함은 기억이 아니라 감각으로 남는다는 걸 그녀는 이제 믿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가에 조용히 앉아 노을을 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흔들리는 수건과 마른 풀잎 사이로 정수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랑은 사라졌지만 손끝엔 남아 있었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걸어두는 마지막 다짐이었지요. 병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정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더 늙었고 눈동자는 더 흐려졌지만 그 속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마치 처음 만났던 날처럼요. 바람은 여전히 수건을 흔들고 있었고 두 사람의 손은 나란히 놓인 채 마지막 햇살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속삭였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다 기억할게요.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빛은 햇살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주 오래 흘려보내지 못했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수건 아래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끝나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되고 있는 느낌도 들었지요. 사랑은 잊히더라도 손끝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햇살이 멈춘 그 마당 끝 노란 수건만 바람을 기억해요. 당신의 눈은 먼 곳을 보지만 나는 그 손끝을 아직 알아요. 사랑은 말이 아니었죠. 기억보다 오래 남은 온기. 사랑은 사라졌지만 손끝엔 남아 있었어요. 당신이 몰라도 괜찮아요. 나는 다 기억하니까요. 이 흔들리는 마음 끝에서 우린 다시
헤어진 그 순간도 나는 잊지 않아요. 한 번도 그대의 낯선 인사 속에도 내가 있단 걸 알 수 있었죠. 사랑은 멀어졌지만 손끝은 나를 붙잡았죠. 아무 말 없이 앉아도 돼요. 그 온기면 충분하니까요. 이 노란 수건 흔들릴 때 당신은 내 곁이었어요. 기억이 모두 사라져도 내가 마지막까지 당신의 이름 대신 불러줄게요. 사랑은 사라졌지만 우리의 하루는 남았죠. 이 흔들리는 세월 속에서 손끝만은 잊지 말아요. 그대와 나 그림자처럼 같이 흔들린 사랑이었어요.